이재정의 70.5. 오늘 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종북 세력을 비호하는 민변 해체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진실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앞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변이 있나 민변 비상특별위원회 특집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게스트를 모시고 나오셨죠.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오늘은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무거운 멘트를 날려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분위기 있었어요. 분위기 있었어요. 그런 목소리로 좀 더 감미로운 그런 방송을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늘 막 이렇게 격렬하게 법적인 이슈 이런 것만 하시다가 약간 감정을 담은 그런 느긋한 목소리가 좀. 제가 이 방송 와닿았어요. 나가지고 이재정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게 참. 저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알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면 남을 배려해줘도 되겠다. 나는 쌓을 만큼 쌓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모시고 나온 게스트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민변의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님 모셔서 이제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두 번째 순서로 비상특위의 3개 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안탄압 대응팀의 팀장을 맡고 계시는 성함을 감추고 저희 한번 수수께끼처럼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저희 이재정 70.5에 예전에 한번 나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핫하신 분이시죠. 쌍용자동차 사건으로 우리 영장도 얘기했죠? 청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하마터면 잉여의 몸이 되실 뻔했던 그분입니다. 이 시대의 변호인. 국록을 하마터면 축내실 뻔했던. 그쵸. 예. 혹시 안 올라오나요? 그러게요. 네, 별로 인기가 없죠. 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예, 이제 70.5에는 두 번째 발걸음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는 긴 얘기는 못 나누고 짧게 나누고 가시긴 했지만 또 권영국님이라고 피아님이 지금 방금 딱 올려주셨어요. 예. 의학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학. 딱 올려주셨어요. 네. 지금 오늘 오신 거는 물론 이제 다양한 이슈를 지금 끌어내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시긴 하지만 민변 비상특별위원회의 공안 대응팀. 네. 공안 탄압 대응팀인가요? 네, 그렇죠. 예. 팀장님으로서 이제 전적으로 공안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위반하고 또 각 변호사를 다 이렇게 모시고 모든 걸 총괄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름은 우리 공안 대응팀 하면 이게 오해 소지 있죠. 마치 공안부,
이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안 탄압 대응팀입니다. 제가 팀장을 맡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이런 비상특위에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안 탄압 대응팀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여러 이제 공안 사건이나 조작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안 탄압에 대한 대응이 매우 절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만들 때는 원래 이제 부정선거, 그러니까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이 사건과 그리고 이제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것 때문에 그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본다는 취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권의 공안 탄압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팀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 이 증거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오히려 그 사건의 중심이 조금 이동하는 그런 지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괴를 같이 하는 사건들이니까 비상특위 내에서 다 유기적으로 팀별로 나눠있긴 하지만 유기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대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제가 그런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런 데는 저는 전문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제 경찰하고 서로 대치될 때 여기에 이제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이라든가 또는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항의하고 또 감시하는,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당한 이제 공안 조작 사건들이 터지면서 오히려 무게 중심이 좀 바뀌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네. 아까 모두의 이광철 변호사님이 멘트로 민변 앞에 시위 얘기하셨는데, 지금 게시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에 직각에, 이분 이거 어디서 파일을 캡처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색깔 그대로, 원색 그대로 해가지고 직각 해체 이렇게 들고 계신 우리 어버이님. 있으시네요. 안 그래도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민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분들 사이를 뚫고 이제 이곳으로 오긴 했는데 권영국 변호사님도 그 장면 보시고 오셨다면서요? 예, 제 사무실이 민변 사무실에서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 100여 미터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함치는 분들의 뒤통수를 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민변의 안위도 또 걱정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 장면을 보시고 좀 어떠시던가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항의를 하든지 또는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사실은 좀 사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인 또는 그 내용 파악 없이 무조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항의한다 또는 문제 제기한다 이런 차원들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매우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권 차원에서 권력이 이런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누가 그러면 이런 권력의 행포에 대해서 맞서서 견제할지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이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의혹을 갖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변이 중국과 결탁해서 협업해서 지금 이런 사건을 만들어요.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민변과 중국 대사관 사이에 커넥션 의혹을 우리 민변 선배님으로서 우리 민변이 중국 당국과 민변이 사실 버릴 만큼의 민변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타협 또는 협작 이런 걸 가장 못합니다. 사실은. 그건 권영욱 변호사님이 제일 못하시는 거예요. 특히 못하시는 거고요. 특히 못하고 대부분이 잘 못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변 변호인들이 기자들과 함께 중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이제 공안 당국이나 이런 데를 방문했을 겁니다. 그 방문해서 조사한 과정을 마치 뭔가 이렇게 서로 미략, 협약, 협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왜곡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어쨌든 날이 좀 풀리긴 했지만 우리 어버이님들 그곳에서 군가를 부르고 시위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이게 분노라기보다는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랬어요. 그 여러 보수단체 이름 가운데는 제가 임의로 줄임말을 줄여봤는데요. 땅차싸라고 있더라고요. 아, 땅차싸.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쌍차싸하고 약간 좀 어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쌍차를 뭐 하는 사람. 땅차싸 여러분. 땅굴을 찾는 분도 와 계시고 뭐. 근데 실제로 땅굴을 찾긴 찾나요? 글쎄요. 그분들이 어디서 뭘 하시는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보수단체 여러분들도 실제 그 이름에 걸맞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유독 시위에만 동원되시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새로운 단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네. 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비상특위 공안탄압 대응팀 그동안 좀 하셨던 활동들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그동안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있었던 사안은 주로 이제 철도가 당시에 파업을 했었죠. 파업을 할 당시에 민주노총을 전격적으로 이제 공권력이 침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비상특위의 그 출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항의하고 뭐 집회에 참여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특히 그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증거 조작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명도 발표하고 또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그 삼성 반도체에 다니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죠. 이게 그 삼성 자본에 의해서 영화 상영관이 통제되고 또 실제로 취소되고 이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영화 관람을 하는 부터 시작해서 또 영화에 대한 그 방해 이런 것들도 이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키 사건에 있어서 이제 매우 그 불편한 보이지 않는 뭔가 이게 증거 짜집기 형태의 판결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저희들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장 발표를 하고 또 매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철도노조 파업해서 이제 영장 막 발부 막 되고 할 때 이제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 대법원 앞에 가서 그 대법원 전화비체 판결, 뭐 전격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든가 좀 이런 전격성의 요건들을 설시한 전화비체 판결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 파업인데 그걸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랬던 게 참 기억에 남고, 그런 것들로 해서 지적을 해서, 물론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뒤로 영장이 또 발부가 안 되고, 또 적부심에서 또 풀려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이제, 한참 그 철도 파업이 절정을 달하고 있을 때 12월 한 20일 뭐 그 전후했을 때이죠. 이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 파업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시죠. 그렇죠. 이게 매우 뭐 합리성이 없다는 형태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체포영장이 줄을 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30건 가까이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됐죠. 그런데 이 체포영장의 발부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것은 그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혐의.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대법원 이제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됐었죠. 변경이 되면서 그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예를 들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철도 파업은 이미 거의 1월부터 또 6월 뭐 거치면서 하여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파업을 예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니까 결국 법원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체포영장 수십 건을 발부를 하죠. 결국 민주노총을 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바로 법원이 잘못 발부한 체포영장에 있었던 것이죠. 예.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격성이 없으면 그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라는 이미 판례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이미 그 전에 또 다른 사안으로 철도노조에서 이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안에서도 변경된 판례를 인용하여 전격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법원 변경된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은 자신들의 최고법원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어떤 공안 탄압 분위기에 대해서 법원이 오히려 협조하는 이상한 형국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또 있었잖아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것들이 가능했던 것인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에 정말 체포영장의 발부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건 확실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법적으로도 계속 기자회견을 하시고 현장에서 항의도 하시고 싸우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서서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민변 비상특위가 그때 대법원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그 효과였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또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일부가 풀려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체포영장은 단지 한 번 체포해서 그다음에 체포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풀어줘야 되는 거고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속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만 가지고는 구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돼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속영장을 별도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했는데 우리 용감한 변호사님들이 대법원에 시위를 하고 나자 구속영장은 그것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기각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셨던 거죠. 예, 그건 뭐 시기적으로 좀 공교로운 측면이 있는데 뭐 저희들 덕분이라고 해두죠. 정리하시고 그걸로. 네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민주노총을 침탈했던 것도 역시 이 체포영장에 근거했던 것이죠. 근데 특히나 이게 철도노조 지도부가 원래 일을 하고 있던 철도노조 사무실이 아니고 제3자인 민주노총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사실상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거기에 체포영장의 대상자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미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갔을 때는 지도부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실제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 건물을 압수수색도 해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를 했고 체포영장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안 하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가가지고 그것도 구분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장에 보면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발부하는 체포영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수사에 필요해서 사람을 인치하는 거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체포영장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재판을 하는 동안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건물이나 어떤 건조물을 수색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3자의 건물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민주노총 또는 경향신문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제가 듣기로는 수색 영장을 예. 신청 내지 청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기각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체포를 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그 건물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들어가지 마라 한 거죠. 그리고 예. 그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경향신문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제3자로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을 했던 건데 경찰이나 검찰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체포영장은 절대로 이제 건조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물론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건물을 수색할 수 있는 일부의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건물을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건물을 부수거나 건물의 잠금 장치나 이런 것들은 강제로 뜯거나 그것을 훼손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을 완전히 박살내고 문 잠겨져 있는데 경향신문 내부에 있는 출입문은 출입문을 모조리 다 박살을 내고 침입을 했었죠. 그 건물이 사실 조선일보 건물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서도 야비하고 비열한 집행이었던 거고요. 언론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언론기관 소유의 건물에 민주노총에 대한 정권의 경찰의 적대감도 문제지만 그런 식의 비열한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이제 폭력배들이 남의 집에 이제 어떤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난입하는 이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대놓고 어기고. 맞습니다. 우리 공안탄압 대응팀에서 이제 또 지금 최근에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권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화교 출신의 우리 이제 북한 주민, 탈북자죠. 탈북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하는 중에 탈북자 명단을 빼돌려서 이제 북한에 넘겨줬다. 이런 혐의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간첩 행위에 직접적인 증거가 됐던 것은 없었던 것이고 사실상 이제 동생의 진술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진술이 국정원의 무슨 센터에서 6개월 동안 계속 합동신문센터에서 그렇죠. 아무도 못 만나고 6개월 동안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본인 진술에 의하면 결국은 가혹행위, 고문, 해유, 협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는 허위 거죠. 진술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심 재판에 나와서 여동생이 허위 진술이라고 명백하게 증언을 했었고 그래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었는데 이게 무죄가 나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엉뚱하게도 유우성 씨, 당사자죠. 당사자가 북한을 출입했다. 이제 탈북을 하고 난 뒤에도 북한을 출입했다라는 이제 증거를 하면서 제출했던 3가지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출입경 기록이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출입국 관련된 서류겠죠. 이것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북한에 간 것처럼 그런 새로운 증거를 내놓은 거죠. 새로운 증거를 내놓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생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국정원에서 풀려나서 또 이재정 출입조를 찾았다가 또 마지막 그래요? 인사를 드리고 갔었어요. 네. 근데 검찰이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현재로서 모르지만 이런 국정원 공안기관에 이런 식의 증거에 대한 우리나라 증거법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의도적인 무시는 1심 때도 있었어요. 1심 때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검찰이 내놨는데 그 사진 파일에 보면 우리 스마트폰에 사진 찍으면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가 나와요. 근데 그걸 수사기관에서 간과했을 리가 없거든요. 변호인이 딱 보니까 그게 위치 정보가
중국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이미 내놨었거든요. 한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검찰이 개입돼 있는지가 뭐 이재명 변호사님 불분명 아직은 좀 명확하진 않다.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이 검찰이 이 증거 조작 사건에 이미 알고 인지하고 가담했다라는 정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건의 자료에 대해서 변호인이 위조다 조작이다라는 걸 제기를 했을 때 검찰이 내놓은 그 변호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내놓은 자료도 조작된 거였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료가 조작이다 그러면 살펴봤어야죠. 실제로 조작인지 아닌지, 입수 경로는 어떤지. 근데 검찰은 그냥 변호인의 주장을 또다시 위조된, 조작된 가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다 왜곡 조작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사건 변론을 맡고 계시는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담당 이시원 검사는 이 부분에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 말들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검찰이 수사할 때 제시했던 그 서류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제 변호인이 실제로 그 제출된 출입경 기록하고 그게 이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수사할 때부터 이미 변호인이 그 진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확보하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진본과 다른 이제 우리가 위조본이죠. 이 위조본이 그 사후적으로 만들어져서 검찰이 그걸 제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본과 위조본의 차이를 이것은 눈이 있으면 그죠? 그렇죠. 그 봉사가 아니면 다 보게 될 텐데 그 차이를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같은 날짜에 발급된 같은 기관에서 발급된 건데 내용만 다르게 나왔다. 그런데 변호인이 확인했던 그거는 감추고 유죄의 증거로 쓸만해 보이는 그 위조본만 냈다. 검찰이 그 부분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연루서를 부인할 수 없겠네요. 강력하게 보면 협력 관계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실제 수사라는 것은 이제 국정원은 수사를 하지만 실제로 지휘하는 건 검찰이 지휘를 하기 때문에 수사와 지휘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해 나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에 맞다고 봅니다. 그 이제 권 변호사님 뭐 오랫동안 그 노동인권 분야에서 그 이른바 공안 경찰들을 상대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또 납치가 되셔가지고 영장까지 청구되는 험악한 꼴도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납치까지요? 거의 그 납치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납치해가지고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그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안의 이제 논리들 그 세력들을 상대하시면서 그 이번에 국정원이 왜 이렇게까지 나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만한 이런 소동을 벌였을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검찰 공안부의 그 시각이라는 것은 실제로 객관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그 선두에 사명감을 아주 똘똘 뭉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마치 뭔가 의혹이 있으면 그게 이미 사실인 것처럼 예단을 해버리고 거기에 맞는 사건을 사실 의도해 나가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함정을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법 절차나 사소한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라고 생각한 더 큰 걸 위해서는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확신을 그리고 가지고 또 하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정치검찰이라는 게 왜 태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권력이 지향하는 바를 사실상 여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는 최동욱 사건이라든가 윤석열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정확하게 보면 그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제 공안 사건을 많이 만들어내야만 사실 정권에 대한 정통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비껴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계속적으로 공안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는 이미 한번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저는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안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분단으로부터 북한과 적대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그런 북한과 연계된 혹은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엄단하고 그들의 그런 행태들을 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런 좀 오래된 생각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법 절차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일탈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안에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적으로 좀 청산하는 뭐 제도적 청산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87년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인적 청산이 좀 안 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기훈 씨를 수사했던 강신옥 그때 검사도 나중에 대법관으로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차곡차곡 또 조직에 또 이렇게 수뇌부로 올라가서 이렇게 남다 보니까 그런 인적 청산의 문제들 이번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권혁 변호사님 그 납치해간 그 누구죠? 최성영인가? 최성영. 이번에 또 그 총경으로 승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권은희 과장님 승진에 누락될 때.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좀 인적 청산의 문제들, 평가, 엄정한 평가와 인적 청산의 문제도 한번 꼭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청산을 하지 못하면 미래의 범죄에 대해서 그 오히려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강기훈 기소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그 사건 조작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미래 또다시 권력 서열 2위 뭐 이렇게 막 올라서 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권력에 철저하게 입맛에 맞춰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청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미래 범죄에 대해서도 더욱더 용기를 줘버리는 거죠. 이건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준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진실을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폭로했던 권은희 이제 수사과장은 사실상 총경 승진에서 누락했고 대한문 앞에서 수없이 그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일반적인 그 기본권을 침해했던 이런 이제 그 경비과장은 오히려 총경으로 승진을 한단 말이죠.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권력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어떤 물리력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을 탄압하고 공격하는 범죄 행위를 했던 사람을 오히려 승진을 시키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통상 공무원 승진 굉장히 그 민감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최성영은 수사 대상자인데 그 부분이 확정되지도 않은데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최성영은 저를 체포했던 것 때문에 저도 고소를 해둔 상태이고 또 당시에 이제 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끌려나가거나 또는 연행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집회 방해를 받았던 그 쌍차 해고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여러 건을 가지고 이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전혀 아직 진척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그 얘기 뭐 자연스럽게 또 그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변호사님 그때 그 최성영 현행범 체포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지금 사건이 지금 어떻게 좀 전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또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는지.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도 받으셨겠어요? 물론 갔었죠.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요. 그 작년이죠. 작년 이제 7월 달에 워낙 이제 그
대한문 그 화단을 설치해 놓고 예. 그 화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이제 거기에 쌍차 그 해고자들 또는 쌍용차 지부의 집회를 사사건건 방해했었죠. 예. 뭐 비가 오는데 파라솔을 또는 비닐을 치는 것조차도 다 이제 걷어가고 뺏어가고 또는 거기 저항하면 연행하고. 예. 그 실제로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김정우 지부장을 뭐 그 삽자루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에서 결국 그 대한문 화단 앞에는 집회 자유가 완전히 경찰에 의해서 봉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변노동위원회에서 그러면 자 법률로 제한되어 있는 곳 이외에는 그 대한문 앞은 법률로 제한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는 곳임을 예. 확인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캠페인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최성령은 여전히 또다시 이제 뭐 폴리스 라인을 친다는 이유로 해서 집회 장소 안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 안에 이제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그 화단 그 경계선부터 그 인도 일정 부분까지가 집회 장소였는데 예. 사실상 그 화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집회 장소에 경찰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헌법의 집회 자유를 경찰이 일개 경찰이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매우 분노했던 우리 변호사들이 물론 이제 얘기를 하자면 더 길긴 한데 하여튼 주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변호사들이 최성령 수사 경비과장에 대해서 집회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가서 같이 조사를 받자라고 했더니 당시에 이제 최성령 경비과장이 좋다 갑시다 자기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팔짱을 끼고 같이 이제 일정 부분 걸어갔던 건데, 이걸 마치 동아일보는 뒤에서 뭐 뒷덜미를 잡고 전혀 없는 사실, 완전히 그 허위 사실에 보도를 하고 이랬던 것인데, 결국 자기가 이제 가기 싫으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자기 이제 부하 그 정경대원을 동원해가지고 또 밀어붙이고 방송차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마치 뭔가 납치당했다는 것처럼 또는 폭행을 당했다는 것처럼 사실상 사실을 왜곡했고 완전히 왜곡한 것이죠. 민변 변호사님들을 파렴치한 날조한 거죠.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 또 영장 청구도 되시고 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그날은 하여튼 같은 날이었나? 9시간 좀 오래되니까 4시간 연속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계속적으로 이제 하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 통제선을 집회 장소 안으로 쳤죠.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그 설치물을 몇 번 이제 그 태거를 요구했고 철거해 줄 걸 요구하다 안 돼서 저희들이 자력으로 치웠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그 경찰들이 이제 질서유지선을 또 갖고 와서 또 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던 겁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막고 있었죠. 그렇죠. 저도 막고 이재정 변호사도 막고 뭐 여러분들이 같이 막았어요. 아유, 지금 범죄 사실이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장군감. 아니 저는 안 됐더라고요. 수사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가나 싶은데 지금 여기 주범에 의해서 지금 뭐 공표되고 있어요. 아우, 추가하면 더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더 추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제 그 집회 장소 안에 경찰 통제선을 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도 이거는 매우 자의적인 법 해석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회 장소 안에 그걸 막으니까 다시 이제 경찰이 집회 장소로 무더기로 침입을 해서 집회 장소 내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밀어내고, 오히려 경찰이 이제 저 집회 장소 안에 있던 우리를 밀어내고 완력을 행사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항의를 하니까 저를 체포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걸 연행을 하시고 체포가 된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거죠. 근데 체포 시점부터 저는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상황을 같이 있었어요. 누가 주범이고 뭐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알 거 없이 같이 있었고 여기 있는 저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예. 사실 그랬던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이 체포되신 그 차 안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나도 체포하라고. 네. 근데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쌍용차 노동자를 옹호하고 그 현장 활동을 하시는 권영국이라는 사람을 목표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의도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래도 우리는 법률 용어를 써야죠. 체포. 아니, 더 쏙쏙 이해가 돼요, 납치.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권영 변호사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전에 2009년인가요? 2009년 6월 26일. 예, 2009년 날짜도 그때 기억하시네요. 서울중앙지검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검 그 법원 검찰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서 그건 좀 다른데 지금 얘기한 6월 26일은 쌍용차 평택 공장이고 평택. 지금 이제 그 얘기하신 거는 5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중순을 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용산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용산 사건에서 이제 검찰이 한 3천 쪽 되는 수사 기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제출하지 않겠다. 예, 그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법원 재판부에서 그 수사 기록의 교부 등사를 명령하는 결정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법원의 결정을 있는데도 자기들은 그걸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끝까지 버텼죠. 예. 그래서 이제 10,000쪽 중에 한 3,000쪽의 그 수사 기록이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몰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발언자로 참석을 했었죠. 제가 왜냐하면 그때 그 변호인단의 일원으로서 검찰의 이런 위법한 행위,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그야말로 그건 법치주의를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항의하는 집회를 했었는데 그게 또다시 이제 미신고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또 체포해서 해산명령 발동하고 경찰서 진짜 한두 번이 아니시네요. 그때 현행범 체포 되셨다가 그때는 또 풀려났고 그때는 이제 유치장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서 연락이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그리고 그때 그럼 평택에서 체포되셨던 거는 체포적 부심으로 그때 석방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쌍용차 평택 공장은 역시 또 경찰이 조합원들을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30-40분 무조건 그냥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행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 체포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무 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또다시 저를 강제로 이제 납치 체포를 한 이제 거죠. 쓰시네요 전문 용어 납치. 그래서 변호사님 한 분의 전경들은 그 경찰들은 떼거지였는데 그 중에 경찰 한 명은 자기가 맞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파렴치범이 되셔서 법정에 끝까지 또 쓰셨죠. 꼭 들어가면 이제 꼭 두 가지 없습니다. 공무집행과 상해. 제가 꼭 이제 폭행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의 명예에 매우 먹칠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나는 이제 그 폭행을 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몇십 대 1로 그냥 붙었다고 얘기를 하셔도 전설이 되실 것도 같은데 그걸 꼭 굳이 불명예로 생각을 하시. 그래 불명예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성용 또 아니고 무슨 그렇게 이소룡. 옛날에 저 쌍절곤 좀 흔드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변호사라는 그 전문성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상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파렴치적 요소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은 사실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법원이 지금 이제 법원이 좀 또 이상한 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만났던 그 재판부는 그래도 약간의 이제 그 견제 작용을 해줬죠. 예를 들면 그 평택 공장 체포 사건에서는 체포적 부심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이제
석방을 시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문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법원이 이제 또 재판부가 영장 기각을 해서 제가 이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죠. 근데 가끔은 이제 이렇게 사법부가 공권력의 어떤 남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와서는 법원이 김용판 무죄 사건, 이석기 내라는 뭐 유죄 판결 등등으로 해서 이 뭐 국민들을 매우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권혁 변호사님이 당연히 체포적 부심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짚어볼 문제가 권혁 변호사님이 변호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런 상황에서 체포되신 분이 권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일반 활동가였다면 법원이 또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단지 그런 신분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법원이 정말 좀 유약하고 되게 기회주의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당해 변호사님 그때 체포적 부심 해서 풀려나시고 또 영장이 기각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환영할 만한 조치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법원이 그런 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좀 소외되신 분들이 관련돼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법원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 같이 기본권 최후의 보루로서 좀 법리에 맞게 판단을 원칙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반인들하고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좀 더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뒷맛은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뭐 법적인 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엄밀하게 그 사건의 실체를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뭐 경찰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맞겠지 이런 식의 그 이제 사람들이 괜히 데려왔겠어. 그렇게 생각? 오히려 공무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맞지 않겠냐. 오히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줘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마음은 사실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그런 뭐 체포되는 피해자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 변호사를 그런 식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렇죠. 손가발을 더 묶어놓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마저도 묶어놓는 정말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만 가능했던 일이었죠. 근데 이 정부 시대에 또는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일들이 권 변호사님의 사례만 보더라도 한두 번이 아닌 무려 지금 듣기로는 3번. 그러네요. 사실 뭐 권혁 변호사님이 그만큼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두려운 존재? 표적이 되었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귀찮은 존재죠,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로 봐서는 사사건건 이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대한문에서 그 최성령에 의해서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 여러 사건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이제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 서면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평택공장 사건에서, 그 이제 1, 2심 이미 뭐 제 사건은 저는 무죄가 됐고, 저를 체포했던 중대장은 이제 다 유죄 판결이 돼서 1, 2심 다 유죄가 났죠. 지금 대법원에 있나요? 네, 대법원에 있는데 그 유동혁이 피고인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면 그 대한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제가 상습적으로 경찰들에게 또는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고 또 방해하는 이런 이제 상습꾼처럼 그렇게 실제로 주장을 해요. 법정에서. 아니, 상습적으로 노동자 인권을 옹호하시고 집회 현장에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런데 그 경찰을 변호사님을 불법 체포 감금했다고 기소한 게 검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공소유지를 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그 경찰의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예. 그때 무죄를 구형했다라고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 그게 1심에서도 즐거운 얘기죠. 한번 웃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진짜. 이제 저를 체포했던 유동력 중대장이죠. 뭐 실명을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반드시 같은데. 하셔야 됩니다. 개인 자격으로. 근데 이제 아니니까. 평가와 청산. 그 중대장이 피고석에 서 있죠. 피고인석에.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1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호인이 한 얘기 아닙니다. 검사가 무죄를 구형합니다. 예. 그리고 인권의 옹호자 우리 검찰. 그 징역형으로 유죄 판결이 나니까 바로 이제 검찰도 무죄 취지로 항소를 합니다. 항소. 진짜 검사가 진짜 인권을 공익의 대변자군요.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진짜. 항소심에 갔더니 이제 그 유동혁 변호인도 있고 검찰도 있죠. 뭐 양쪽이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쪽으로 앉으라 그러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엔 검찰, 한쪽엔 피고인 아닌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참 이상한 사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쪽이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공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특이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 그러면 하여튼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한 얘기였어요. 권영욱 변호사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건의 공소 유지를 피해자인 권영욱 변호사님이 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기소도 안 하려고 불기소 처분했다가 그게 재정신청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고, 재정신청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기소가 그러니까 된 재정신청이라고 거죠. 하는 거는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 불기소 결정이 맞는지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재정신청인데 법원이 이제 공소 제기를 명해가지고 그렇죠. 검사도 사실은 공소 유지를 안 했던 것을 권영욱 변호사님이 하기 싫었죠. 권영욱 변호사님이 피해자로서 그 사건에 가서 매번 법정에 나가셨겠어요. 그러면 거의. 긴장의 끈을 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둘 다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공소 유지를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다 그 증거 자료를 다 취합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또 모니터링을 늘 하는 거죠. 가서 그렇죠.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재판장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피해자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일단 먼저 알려주고 재판이 진행되고 또 얘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손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예. 정말 그런 정말 욕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재정신청 제도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검사가 사실은 불기소 처분한 것을 법원이 명령했기 때문에 또다시 검사가 공소유지 역할을 맡게 되면 이러한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는 공소유지 변호사제를 둬서 법원이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명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거는 공소를 제기하는 거는 검사한테 독점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작정을 하고 봐주고자 하면 기소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짬짬이 해가지고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거는 기소가 되고 재판에 가야 된다. 판사는 이 사건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때, 이건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부에, 그러니까 당해 재판부는 아니지만 법원에다가 이건 기소하게 해주세요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재정신청인데, 그러면 검찰은 기소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유지라는 건 뭐냐면은 소송에서 유죄를 주장하고 이 소가 어쨌든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공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검사한테 그 검사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소 유지를 위한 별도의 이제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그때는 재판장에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원래 제도의 틀을 짤 때 재정신청을 그렇게 확대하면서 원래 이제 권영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제도를 원래 틀을 짰는데 검찰이 완강하게 그 부분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자다. 가장 객관성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기소 판단을 했더라도 법원이 그렇게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또 객관자의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공소유지를 할 거다.
근데 실제로 예전에 그 선거법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정몽준이 불기소됐을 때 네. 재정 신청돼갖고 실제로 또 무죄 구형을 또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예. 결국은 이제 벌금 80만 원인가 나와가지고 뭐 피선권이 박탈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네. 정말 이런 검찰의 행태들을 보면 정말 무슨 객관 이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도 무죄인 것 같을 때는 무죄 구형할 수 있죠. 무죄 구형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사건 생각나시나요? 유신헌법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신 분이 최근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재판을 다시 열게 돼요. 형사법정에서. 그럼 검사가 이제 최후에 이제 논고를 하고 구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쯤 되면은 시대를 청산하는 와중에 사과를 하고 검사도 무죄 구형을 그때야말로 진짜 했어야 될 때잖아요. 네. 그런데도 법에 따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거의 패턴화돼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검사가 그게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이문정 검사님. 아 그때 이문정 검사님이 그러셨습니까? 네. 그 낙곰수 뭐 그 이문정 검사님 아니다 이문정 검사님 예. 이문정 검사님 그 주인공. 이문정 검사님이 결국은 본인이 걸어 잠가놓고 무죄를 구형했는데 맞아. 그거 가지고 뭐 징계가 얘기가 되고 했었죠. 그러니까 고문과 가혹 행위를 통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간첩을 만들었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본을 만들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정말 반성했다면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런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엉뚱하게도 그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체포한 공권력을 남용하고 남용 그 대상자에게 마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처럼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객관 아까 얘기했죠. 예. 객관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 법정에 있을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입에서 근질거리고 있어서 참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 유동혁의 변호인보다 훨씬 더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유도했고 또 내가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변호인보다 훨씬 끈질기게 유도신문을 했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객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그러면 분명스러울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 사건에서 변호사님도 증인으로 출석하셨죠. 했죠. 그러면 변호인한테 시달리고 검사한테 시달리고 진짜 변호인이 저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뭐 그건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하죠. 우리가 같은 변호사니까 봤는데 직업적으로. 아니 검찰이 말이죠. 예? 저한테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한 사안들 중에 부족한 것 뭐가게요? 보기 위해서 끈질기게 묻습니다. 정말 제가 분노스러워서 참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어떠셨어요? 그때 검사하고 그 분위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 묻고 그래서 또 답변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다른 변호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권영국 변호사만 그렇게 설치입니까? 설치입니까? 뭐 표현은 조금 다르긴 한데 검사 일이니까. 저도 검사 실명제 이건 해야 돼요. 또 잊으셨다. 이름 최두원 검사인가? 예, 항소심에. 예. 최두원 검사. 훈인가? 최두원. 예, 저희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검사님, 판사님은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 항소심 검사. 이름을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름이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최두원 검사님. 조금 달랐으면 아마 제가 기억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튼 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서는 그 노사 양측의 충돌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 있었던 사건 그리고 제 사건이 끝나고 한참 몇 시간 뒤에 있었던 사건을 막 끌어대면서 이때는 이렇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고인으로부터 불가피했다는 점을 끊임없이 그 재판부에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예. 무작정 그렇게 홍보성 식의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뭐 권혁 변호사님
민변에서 이제 선배님으로 이렇게 같이 뭐 말씀도 나누고 평소에 좀 궁금하기도 했고 네. 권혁 변호사님이 지금 우리 나이로도 올해 지금 50이 넘으셨죠? 네. 그렇죠? 근데도 왜 나이를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이게 신이 넘은 나이에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신이 넘은 무슨 저 회사의 중역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 잡고 이제 이러실 텐데 지금도 무거워질래요. 현장에 계속 네. 가서 일 네. 터지면 늘 현장에 계시고 이제 과연 그런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서 나올까 좀 궁금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네. 좀 어떠세요? 아직 처리 안 됐죠. 그 네, 어디 정확하게 보면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가 이제 물어가지고 변호사님께서 배신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사를 예, 좀 맞습니다. 봤습니다. 우리 시대의 변호인이라는 네. 아마 그런 뭐 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뭐 그 인터뷰 기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노동자들 이제 우리 권영욱 변호사님이 이제 그 대학을 나온 네. 그죠? 현장에서 그 노동운동을 하시지만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우리 사회 누구나가 다 선망하는 네. 그런 분이신데 그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은 고졸이지만 우리 예. 권영국 그때는 이제 변호사님 아니셨을 때 네. 뭐 곧 우리를 떠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니다 난 이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금 현장에 계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기사로 봤을 때 참 뭉클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그 사실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좀 뭐 어떻게 보면 현장을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의 실체 본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현장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죠. 네, 그게 이제 하나 첫 사건의 번째고. 본질을 예.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 현장을 떠나면 사람이 자꾸 뭔가 깊이 하고 싶어져요. 네. 뭐 저도 사실 이제 현장에 계속 가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거기 가면 괜히 골치 아프고 귀찮고 또는 네.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현장을 자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말로 표현 안 되는 언론이 표현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속살을 보려면 현장에 있어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현장을 그렇게 집요하게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더니 또 하나는 과거의 제 경험이죠. 방금 이제 얼추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술직으로 공채로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서 학력을 뭐 속이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당당하게 들어갔죠. 예.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근로 조건이나 또는 상하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이 매우 수직적이었고 또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뭔가 개선해야 된다.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 또는 이제 노동조합을 민주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모임을 쭉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과 후에 뭘 하는 것처럼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동료들 집에 가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뭐 어떤 때는 수십 명도 모이고 뭐 100명 가까이도 모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거의 의식화 이런 건 아니고요. 의식화는 아닙니다. 예.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은 매우 구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 와 있던 공장의 노동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학출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학출의 학생 의미를 출신. 조금 달리 본 거죠. 그냥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대학 출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학출이고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나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은 얼마든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여기 아니더라도. 그런데 자기들은 여기서 이제 뭐 잘리거나 잘못되면 사실 뭐 어디 갈 데가 별로 없다. 네. 근데 어떻게 당신을 믿고
믿느냐 또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효율적으로 노동조합을 빨리 결성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질문을 받으니까 매우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게 위선적인가? 아니면 이제 딱 순간적으로 나는 매우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하다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또 여러분들이 나를 가라고 먼저 떠밀지 않으면 제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가라고 밀어내지 않으면 제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제 인생에서 매우 큰 짐으로 이제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은 배신하지 않겠다. 난 이제 배신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또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이제 내 나름대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거는 결국 남는 건 신뢰다. 사람에 대한 신뢰다. 만약 이게 지금 당장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임금을 10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이의 동료 간에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신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을 자주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에너지의 원천 이렇게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 기억들을 다시 들춰내셨는데요. 네. 저는 또 하나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권영국 변호사님의 사모님께서 되게 든든하게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고 가족은 솔직히 보면 생활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근무기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옆에 계셔 주시더라고요. 실제 사용차 현장 그때 대한문 현장에서 체포되셨을 때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행되시는 모습을 보고 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또 권영국 변호사님이야. 그러면서 속이 상해서 제가 눈물이 딱 나는데 울고 있는데 앞에 사모님이 계시니까 저는 사모님을 위로한다고 손을 잡으면서 저만 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유연하게 계시면서 물론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다 보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위로를 해주시면서 다른 거 말고 그냥 저녁에 밥만 챙겨 먹으라고 전해줘요. 이러시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되게 뭉클했어요. 네, 애정이 식은 거겠죠. 예. 아이 참 잔잔하게 감동적으로 풀어오려는 때. 그래서 변호사님 그 민주노총 법률원도 변호사님이 창립을 거의 출범 멤버였죠. 예, 또 같이 하시고 예. 그리고 또 민주노총 법률원 또 원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계속 하셨고 민주노총 법률원 사장님 그런 셈이죠. 예. 네, 그것도 하셨고 네, 뭐 다 같이 고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민변 노동위원회 또 창립 또 같이 또 하셨나요? 아니면 민변 원래 있었는 거 같나요? 예, 있었죠. 한참 전에 있었던 거죠. 예. 기억하기로는 뭐 그게 1988년도에 이제 민변이 창립이 되고 아마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노동위원회일 겁니다. 늘 노동이라는 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전적인 문제. 정말 저 연수원 이제 그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그 연수 2년간의 연수를 하는 이제 기관이 사법연수원인데 그 연수원에 이제 학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마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동법 학회만 계속 기수 간에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계속 있고 계속 만나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법 학회들은 이게 기수별 학회가 연계가 안 돼요. 저도 이제 연수원에서 통일법 학회 활동을 했는데 그 전 기수의 부회장님 한 분이 뭐 대강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고 그분들을 거의 뵙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노동법 학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민변 노동위원회랑도 이렇게 다 연결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요즘은 사실 이제 좀 뜸해졌는데 그 우리가 이제 노동법 학회하고 졸업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28기 제가 31기였는데 사법연수원 28기도 만났고 29기, 뭐 30기 이렇게 쭉 만나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민주노총 법률원에 있을 때는 노동학계 출신들이 거의 왔어요. 왔고 또 제가 이제
거의 한 36기? 4기까지인가? 뭐 하여튼 제가 계속 같이 이제 지도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학회는 이제 사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끈끈함을 유지해 왔는데 요즘 이제 뭐 법학전문대학원제로 넘어가면서 로스쿨. 사실 이제 기존의 노동부 학회는 사실상 이제 거의 축소되거나 하는 과정이 있지만 여전히 또 민변에 오시는 분들 보면 노동부 학회가 많이 오고 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변위원회 중에서 뭐 민생위와 더불어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곳이 아마 노동위원회 같습니다. 예, 왕성하지 않으면 외면당합니다. 지금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얼마나 지금 하고 계세요? 몇 년? 제가 2008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6년 올라가 6년째.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이 장기 집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총대를 맬 사람이 없어서 예,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봐도 부위원장을 4년을 했고요. 위원장을 6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기자들도 보면 이미 이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낙인 찍기 비슷하죠. 저 사람은 민변 노동위원장.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이런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IT 전문, 저작권 전문 이런 것도 있지만 노동법이야말로 정말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전문성 치고는 정말 노동법 변호사는 돈 잘 버는 변호사들이 없잖아요. 그 전문성을 자본적으로 노동법 변호사도 사측, 예, 회사를 대리하는 예를 들면 김현장이나 태평양이나 그렇죠. 물론 또 INS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꽤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측을 대리하고. 근데 노동자 편에 이렇게 늘 함께 계시다 보니까 그런 진짜 최고의 정예 부대들이 우리 민변 노동에 모여 계신데 참 자본으로서 응당의 대가는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게 우리 민변에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게, 일이 딱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초동해서 딱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건물에 침탈 단다. 그러면 민변 노동위원회는 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이 해서 초동에 딱 법률적으로 딱 대응해 주고, 또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갖고 또 연대체도 만들고, 이러는 게, 그게 정말 소중한 성과, 민변의 소중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면 노동 문제 관련돼 갖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항상 권영국 변호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저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통일법 학계를 하셨던 이광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또 국가보안법 사건 이러면은 터지면 거기 그렇죠. 있어요. 달려가시고. 참고로 저는 연수원 때 학회가 두리뭉술한 학교였어요. 인권법 학회라고. 인권은 모든 게 인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랑 박주민 변호사가 연수원 동기 인권법 학회 같이 동기인데요. 둘 다 두리뭉술하게 이제 인권의 현장 남들 없으면 그냥 한번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전문성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쨌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노동 현실도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또 노동 문제 이렇게 현장에 계시면서 또 변호사로서 또 객관적으로 또 관찰도 하시고 사실 노동의 문제가 되게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처럼 평생 고용 같은 이제 이런 것들 다 물 건너가고 굉장히 어떤 유연성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사람들을 마구 자르고 정리해고 시키고 무슨 사람을 도구로 해갖고 이윤 착취의 도구로 이렇게 삼고 그러는데 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특히 현장에서 느끼시는 소외라든지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가장 노동 문제라고 하면, 노동 부분의 문제라고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절반가량이 우리 국민 또는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불법 파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간접 고용인데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은 자기가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그 소속은 뭐 이름도 없는 이상한 뭐 인력업체 뭐 이런 데에 돼 있단 말이죠. 또는 용역업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법적인 어떤 권리 다툼을 할 때 누가 사용자냐에서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사용을 하는 사업주를 원청회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원청회사들은 법적인 책임에서 다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사람 인력을 공급하고 수수료 따먹는 정도에 불과한 인력업체나 용역업체들은 우리가 무슨 실제 권한이 있느냐? 예. 또는 뭐 사실 자기들 재력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을 공급해주고 수수료만 받아서 챙기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자는 중간에서 피해를 완전히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제 뭐 그것은 적어도 이제 그래서 고용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고용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내가 취업을 하고 여기에서 고용이 보장이 되어야 내 미래 설계가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늘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그 고용 불안을 이용해서 저임금으로 착취를 하고 뭐 100만 원 조금 넘는 거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느냐.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래를 설계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고용 불안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나 간접 고용이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미래는 행복하지 않다. 이건 이미 명확하게 판명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어쨌든 노동 3권을 행사하려면은 이게 권력이 이제 나서가지고 깡그리 이제 짓밟아 버리는 현상들이 이번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권리, 노동 3권을 그 사용해서 어쨌든 대등한 교섭력도 가지고 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런 이제 경영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임금 주장하면 기종노조라고 때려버리고 또 임금 말고 다른 뭐 공공성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정치파업이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헌법에 노동 3권은 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 3권에 대한 매우 무지한 정권이 무지할수록 모든 파업을 다 그냥 불법이라 다 몰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파업이 발생하면 요즘은 노동부 직원이 가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검찰이 공안대책협의회인가 해서 자기들이 그냥 법원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불법 파업을 딱 규정을 하죠. 예. 청와대가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그걸로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노동부 직원이 먼저 가야 된다. 우리가 미처 보진 못했던 광경이라 갑자기 순간 낯설면서도 그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다시 문득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 거의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래도 제가 댓글을 안 읽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응원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고군분투 하시는데 응원의 목소리는 듣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만주벌팔님께서 그 권영국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변호사님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하연파파님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처진 386님도 응원드립니다. 힘내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피아님은요, 객관 좋아하네. 아까 그러실 때 그 말이 꽂히셨나봐요. 아유, 하고픈 얘기 편안하게 더 하세요. 그러셨고요. 찌짤찌다님은, 권 변호사님 그 약속을 족쇄라고 말씀하시니 고맙고 눈물이 나네요. 내가 좋아님, 드디어 권영국 변호사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네요. 뉴스에서 뵐 때마다 참 한결같다 생각하고 존경스러웠는데, 역시 존경할 만하네요. 그러셨고 또 급 질문요 하신 분도 있는데 쉽지 않은 길 선택해서 살아가고 계신데요.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다시 듣기로 들으세요. 뭐 다른 질문도 몇몇 분들이 더 주시긴 했는데요. 예. 네. 오늘 뭐 지금 올려주신 그런 내용으로 오늘 저녁에 토크가 예정돼 있으시죠? 예. 예. 뭐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디서? 광고 말씀. 예, 이건
이건 정말 광고인데. 예. 그 민변 지금 비상특위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아마 첫 출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저 광화문에 있는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관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7시 반부터 변호인을 관람을 하고 예.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민주노총 그 회의실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예. 뭐 우리 시대의 변호인 이렇게 4명 이렇게 해서 예, 우리 시대의 변호인. 시네마 토크. 예. 변호인을 보고 난 뒤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와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예. 예. 서로 그 토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좌담회 같은 거죠. 네. 예, 있답니다. 참석은 여기 계신 권 변호사님도 하시고요. 우리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항소심 정말 눈물 나는 판결 이끌어내신 저희 권 변호사님 참석하시고요. 또 다른 우리 시대 변호인으로 이석태 변호사님 참여연대 공동대표시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들으셨던 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네. 그 재심 무죄를 받아내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화교남매 간첩 사건 초동 단계에서부터 자비 털어가면서 조력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건을 다 폭로해 주신 장경욱 변호사님. 네.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면이 있나의 구성원으로서, 팬클럽을 유일하게 우리 셋 중에 가지고 계신 박주민 변호사님, 예. 같이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시대의 변호인. 혹시 변호인 영화는 보셨어요? 예, 봤죠. 예, 어떠시던가요? 예, 제가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때 변호인에 대한 소감을 저희들끼리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변호인, 거기에 이제 주인공 변호사가, 구속 적부심을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변호사들이 그 법정 방특석을 가득 메워서, 네. 그 장면하고,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이 그 구속 적부심을 딱 받으시던 그 현장에 몇몇 변호사님들이 여러 줄로 앉아 계시던 그거하고, 많이 왔네요. 예, 대자뷰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변호인 맞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고요. 민변 비상특위 활동은 저희 계속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계속 건강하시고 일당백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좋은 소식, 이제 진일보된 민변의 활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도. 하여튼 면전에 계셔갖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예, 민망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민변에서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시고, 네.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권영욱 변호사님이 진짜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의 지형이 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건강 잘 그리고 챙기시고. 우리 이광철 변호사나 또 이재정 변호사가 사실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두 후배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번째로요? 후배들 다 좋아하시거든요.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이광철 변호사님은 또 다다음 주에 뵙겠죠? 네. 예. 여러분, 오늘 이런 변이 있나 특집 2부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